한평생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부부는 손에 남은 건 굳은 살과 허리의 통증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준 게 있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 만든 단독주택 평생의 보람이자 마지막 자존심 같은 집이었다. 여보, 이제는 이 집을 아들한테 물려주자. 우리 늙어서 욕심낼 거 있겠어? 애들한테 남겨주면 그게 부모 노릇 다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해지겠죠? 평생 이 집에 담긴 우리 땀과 눈물이 아이들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앉힌 노부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거다. 그런데 이제는 네게 증여하려 한다. 이젠 네 세상이지 않니?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곧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제가 받아도 됩니까? 저는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큰 걸 주시면 저는 더 잘해야겠죠.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는 거란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하나뿐이지만 너희가 든든히 살 수 있으면 됐어. 아들은 두 손을 맞잡으며 굳은 약속을 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저희와 함께 사실 거예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넘어가도 제 마음속 주인은 언제나 부모님이니까요. 그 말에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뜻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며칠 뒤 증여 절차가 끝나고 집문서의 이름은 아들 것으로 바뀌었다. 이웃들은 부럽다는 듯 말했다. 아휴, 아들 참 착하네. 요즘 세상에 집을 부모님이 물려주면 보통 자기 것처럼만 여기는데 그래도 아드님은 효자 같아요. 부모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얼굴 붉힐 짓은 안 하지요. 하지만 그날 맏며느리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다. 여보, 이제 집이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으니 집안 결정권도 우리한테 있는 거겠지?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시면 우리 생활이 답답하지 않을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 그냥 웃고 넘기면 되잖아. 웃고 넘기는 게 언제까지 될까? 짧은 대화는 금세 끊겼지만 그 순간을 부부는 듣지 못했다. 그저 방 안에서 아들이 우리 덕분에 든든해졌구나 라며 안도하는 목소리만 나눴다. 밤이 깊어가며 아내는 이불을 덮으며 낮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지? 아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늙어가면 되는 거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짐을 덜었어. 우리 고생 끝에 얻은 보람이 바로 이거지. 참 잘했어. 그러나 창밖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며느리의 굳은 표정은 오래 남아 있었다. 부부가 알지 못한 균열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집문서가 아들의 이름으로 바뀐 지 며칠째 반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 올라타고 며느리는 어머니 아버님, 이제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요 라며 활짝 웃었다.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맞췄다. 여보 참 잘했지. 아들 부부도 이렇게 고맙다는데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않소? 그럼요. 이제야 제대로 부모 노릇한 기분이 들어요. 평생 일해서 지은 집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니 더 바랄 게 없죠. 아들은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다짐했다. 부모님은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저녁 밥상이 차려지자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실까봐 오늘은 국을 따로 안 끓였어요. 어르신들은 된장국 좋아하시잖아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다.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우리가 까다로울 나이도 아닌데 뭘.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속삭였다. 우리 아들 잘 먹어야지. 이건 애들 입맛에 맞게 한 거니까 많이 먹어. 부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묘한 서운함을 느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이 분명 내 손으로 지은 집인데 어쩐지 내가 손님이 된 것 같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아내는 이불 속에서 낮게 말했다. 여보. 며느리 말투가 조금 날카롭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넘겼을 텐데. 에이 괜한 생각하지 마오. 아직 신혼인데 우리 눈엔 뭐든 예민해 보일 수 있지. 그래도 잘 지내려 애쓰는 것 같지 않소? 그렇겠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그래도 마음이 자꾸 서늘해져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있잖아. 약속했잖아. 우리가 걱정할 일 없다고. 창밖에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다.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부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에 가득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라도 끓여볼까 해요. 아버지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 그러자 며느리는 식탁 위에 컵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굳이요? 저희는 된장찌개 잘 안 먹거든요. 그냥 저녁은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순간 공기 속에 작은 금이 가듯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괜히 기침을 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지. 원하는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그러나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끓이는 국을 이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건가?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노부부의 의견을 무시했다. 거실 가구를 옮기면서도 말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부부 생활에 맞게 꾸며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 취향은 조금 촌스러워 보여서. 남편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 그냥 바꾸자 엄마. 집도 좀 젊은 분위기가 필요하잖아. 아내는 서글픈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 너희 맘대로 하거라. 다만 우리가 앉을 자리는 남겨두면 좋겠구나. 저녁 밥상이 차려질 때에도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며느리가 손주에게만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다. 우리 아들만이 먹어야지. 어르신들은 조금만 드셔도 괜찮죠? 남편은 그 말에 젓가락을 멈췄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래 우린 많이 먹을 나이는 지났지. 너희가 든든히 먹으면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덩이 같은 분노가 차올랐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차린 밥상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밤두 노인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괜히 집을 일찍 넘겨준 건 아닐까요? 며느리 눈빛이 자꾸 서늘해요. 남편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말 하지 마오. 우리 아들이 듣기라도 하면 상처받을 거야. 우리는 그저 참는 게 맞아. 참다 보면 우리 자리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아내의 떨린 목소리는 방 안에 오래 맴돌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답 없이 어둠 속에 묻혔다. 주하, 저녁 식탁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며느리는 아이 앞에만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우리 애는 많이 먹어야 하니까 이쪽은 제가 챙길게요. 어르신들은 방에서 드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남편은 순간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아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냐, 그냥 같이 먹자.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방 안에만 있으면 서운하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며 짧게 말했다. 요즘은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이가 자유롭지 못해서요.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푸고 있었다. 부부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허름한 밥상을 펴고 마주 앉았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숨어서 밥을 먹어야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은 집 맞아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넣으며 대답했다. 참아야지. 아들이 불편해지는 게 더 큰일이잖아. 우리가 조용히 살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에도 눈빛은 흔들렸다. 며칠 후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에게 며느리가 다가왔다. 어머니 의자는 저희가 쓰는 자리라서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어 보였다. 그래, 알았다. 방이 더 따뜻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방으로 들어온 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물었다. 여보, 괜찮소? 괜찮다는 말이 자꾸 목에 걸려요. 내가 왜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야 하죠?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지은 집인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직은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우릴 버리진 않겠지. 그렇겠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눈으로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부부는 이미 알았다. 자신들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침부터 부엌은 시끌벅적했다. 며느리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노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빨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세탁기 돌리는 거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할게. 손주 옷은 깨끗해야지. 남편이 대신하려고 나섰지만 며느리는 곧장 말을 잘랐다. 아버님은 마당 청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순간 남편의 눈가가 떨렸다. 그래, 알겠다. 몸은 좀 힘들어도 집이 깨끗해야지. 점심 무렵 부부는 땀에 젖어 식탁에 앉았다. 아내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집을 넘겨주고도 이렇게 일꾼처럼 살아야 하나요? 그래도 아들이 편하면 된 거겠죠? 남편은 국을 뜨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들이 편하면, 우리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야 하는 거겠지.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피곤과 굴욕이 가득했다. 며느리는 저녁에도 거침없었다. 어머니, 설거지는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은 쓰레기 좀 내다 버리시고요. 저희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쉬어야 하거든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젖은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네가 바쁘다니. 우리가 하지 뭐.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은혜가 왜 이 집에서 내 자식 부부의 하녀가 되어야 하지? 밤이 되자 부부는 방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린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인 같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가 화내면 아들이 곤란해지잖아. 아들은 죄가 없어.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들이 침묵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걸. 그 침묵은 부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분위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부모를 흘끗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맡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저희도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했니? 우리가 요양원에 가라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엄마가 평생 애써서 지은 집이야. 내 손으로 돌 하나하나 올려 만든 집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아들은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여보 그만해 괜한 오해 생겨. 며느리도 힘든 거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희 부부가 애 키우고 일하고 대출 갚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솔직히 어르신들까지 챙기려면 숨이 막혀요. 저희 세대는 부모님처럼 넉넉하지도 않다고요. 남편은 손을 떨며 대답했다. 넉넉하지 않다니. 이 집이 누구 손에서 나온 건데. 네가 앉아있는 그 소파 그 벽 그 천장이 다 우리의 피와 땀이야. 그런데 우리가 짐이라니.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보탰다. 우린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짐이 되는 거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무거운 존재야?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방이 좁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이 계셔서 저희 부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방법을 찾아야죠. 아내는 기가 막혀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눈칫밥을 먹을 줄은 몰랐어. 우리 집인데도 앉을 자리조차 없어졌구나. 그날 밤두 노인은 방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내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짐이 된 걸까요? 손주 웃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데 왜 며느리 눈에는 우리가 무겁게만 보일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낮게 대답했다. 짐이 아니야 우리가 짐일 리 없어. 하지만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 그래서 더 아프구나. 아내는 눈을 감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떠나야 할까? 남편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끝에 맺힌 떨림은 두 사람 모두의 분노와 슬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식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며느리는 두 팔을 꼬고 부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집이 우리 이름으로 넘어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저희 부부가 눈치 보며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가주셔야겠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니? 우리가 나가라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니? 남편은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 손으로 지은 집이야. 내 피와 땀으로 세운 집인데 우리가 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다고? 아들은 옆에서 머뭇거리다가 낮게 말했다. 여보 말 좀 가려서 해. 부모님 상처받으시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맞섰다. 상처받을 건 우리 쪽이에요. 저희는 이제 숨이 막힌다고요. 부모님이 계시면 저희 부부는 제 생활도 아이 교육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집이 우리 이름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죠? 아내는 아들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아들아내 입으로 아니라고 해줘.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직접 말해줘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다가 끝내 눈을 피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엄마. 잠시라도 다른 데 계시면 우리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아내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네가 우리를 내쫓는구나.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럴 거면 왜 집을 넘겨달라 했어? 왜 효도하겠다 했어? 너희한테 모든 걸 줬는데 남은 게 쫓겨나는 운명이라면 그게 자식이냐?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며느리는 차갑게 대꾸했다. 책임은 저희가 질게요. 대신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부모님은 여기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날 밤 부부는 방에 들어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아내는 옷 몇 벌을 접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나요? 남편은 깊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저 아이들이 우리를 밀어내는데 우리가 버틸 자리가 있겠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바닥으로 내몰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남편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대답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방 안에는 가방 지퍼 닫히는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오늘은 정리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제 방도 저희가 써야 하거든요. 어르신들 짐은 가볍게 싸시면 되잖아요.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대꾸했다. 가볍게 싸라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어떻게 이걸 두고 나가니?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세웠는데 이제 우리 발길을 막는구나. 손주는 눈치를 보며 울먹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요. 아내는 눈물을 꾹 눌러 담으며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야. 미안하다. 하지만 어른들 얘기는 어쩔 수 없구나. 너만 행복하면 돼.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며느리 치마를 잡았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 그러나 며느리는 아이를 떼어내며 단호히 말했다. 아이는 어른 일에 끼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데 계셔야 해. 아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들아, 네 입으로 말해줘. 우리가 나가야 하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갯짓 하나가 부모의 심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결국 부부는 작은 가방 2개를 들고 대문 앞에 섰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발 디딜 수 없는 곳이 되었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웃자. 애들 앞에서는 우리가 불쌍해 보이면 안 되잖아.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까지 따라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올 거지? 꼭 다시 와야 해. 아내는 눈물을 꼭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오마. 꼭 다시 오마. 그러나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부부의 발걸음은 차가운 길 위로 옮겨졌다.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속의 빈자리였다. 아내는 한참을 걷다 멈춰서서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가 세상 끝인 것만 같아. 남편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뒤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듯했다. 겨울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노부부의 어깨 위에는 얇은 외투 하나뿐이었다. 손에 든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아내가 길 모퉁이에서 발을 멈추며 말했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친척들도 다 사정이 있고. 우리가 기댈 데가 있을까요? 남편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낮게 대답했다. 친척 집에 가면 그들도 눈치 볼 거야. 그냥 허름한 여인숙이라도 찾아야지. 우리 둘이 몸만 눕힐 수 있으면 돼. 낡은 간판이 걸린 여인숙방은 차가웠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전기장판조차 낡아 있었다. 아내는 얇은 이불을 펴며 손을 떨었다. 이불이 너무 얇아요. 여긴 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버려진 방 같아요.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집이 아니어도 돼. 우리가 서로 있잖아. 아직 둘이니까 괜찮아. 그러나 그의 목소리 끝은 점점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부부는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아내가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이걸로 밥을 사면 끝이에요. 내일은 뭘 먹어야 할까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내가 벌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몸으로는 아무데도 써주지 않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줄은 몰랐어. 아내는 눈물을 꾹 눌러 삼켰다. 우리 집만 지켰더라면 우리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요?
우리 손으로 세운 집에서 쫓겨나 여기서 굶주리고 있다니. 밤이 되자 방 안은 더 차가워졌다. 남편은 기침을 거세게 하며 몸을 웅크렸다. 아내가 급히 그의 등을 두드리며 외쳤다. 여보, 괜찮아요?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해요? 괜찮아. 그냥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래. 곧 나아질 거야. 그러나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죠? 우리 아들이라도 찾아야 할까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알면 혹시. 남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다시 찾아가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짐이라고 패라고 또 들어야 해? 차라리 여기서 버티는 게 낫다. 다음 날 부부는 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수군거렸다. 저분들 전에 그 큰 집에 살던 분 아니야? 왜 이렇게 됐대? 아내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귀와 가슴은 이미 칼날처럼 베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것도 우리가 쌓은 세월도 결국 남은 건 이 수치뿐이구나. 저녁 남편은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아내는 놀라며 울부짖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요? 제발 말 좀 해줘요.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며 미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이대로라면 오래 못 버티겠지. 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는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을 쏟으며 외쳤다. 안 돼요.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버텨야 해요. 우리 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해요. 그러나 대답 대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밤새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새벽녘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아내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여보, 눈 좀 떠봐요. 나 혼자 남겨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직 우리 손주 얼굴도 다시 못 봤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미안하오. 나는 끝내 이 집을 지키지 못했어. 네 곁에서 오래 함께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부탁이야. 살아남으시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손은 힘없이 풀렸고 방 안의 공기는 정적에 잠겼다. 아내는 그의 손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렸다.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버텨요? 내 모든 게 이제 무너졌는데. 며칠 뒤 싸늘한 시신은 값싼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떠나갔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아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는 상복을 입은 채 빈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은 어디 있지?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구나. 홀로 남은 아내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다. 허름한 방 한쪽에서 그는 낡은 집 열쇠를 꺼내 쥐며 눈물을 흘렸다. 이 열쇠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문을 열 곳도 없네. 우리가 증여한 순간이 열쇠는 무의미해졌고 내 인생도 무너졌구나. 그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쓰다듬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부모 품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저 웃음 하나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 웃음이 칼이 되어 우리 가슴을 베었네. 시간은 흘러서 문이 들려왔다. 아들은 결국 집을 팔아버렸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했다는 이야기였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떠났고 그는 홀로 거리를 전전한다는 소식이었다. 아내는 허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결국 집도 가정도 다 무너졌구나. 하지만 나는 그 몰락을 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내게 남은 건 남편 없는 이 방과 가슴 속 텅 빈 자리뿐이네. 밤이 깊어가며 아내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사랑으로 지은 집이 결국 우리 무덤이 되었고 자식에게 준 마음은 끝내 배신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 방 안의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창밖바람은 마치 눈물처럼 스며들어와 허무한 끝을 알리고 있었다.